뭐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섭섭한 소개가 있어요. 이걸 좀 꼭 해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제4군 사령관입니다. 지금 시대는 육군, 해군, 공군 있고요. 제4군이 과학군이에요. 그러시죠? 다 동의하시죠? 네. 제가 자칭 칼스 총장이면 제4군 사령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이런 제목으로 좀 제가 한 40분, 50분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질문 가지고 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인트로덕션으로 전쟁과 기술과 전쟁의 발달, 전략 전술의 발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무기가 바뀌니까 전략 전술이 바뀔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푸틴이 예상보다 고전을 하는데 고전하는 이유가 지금 전략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전략을 제가 보기에 푸틴의 전략은 뭐였냐면 20년 전에 이라크전 그 전략을 생각했어요. 근데 20년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무기들이 많이 새롭게 변했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고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무기가 새로 나오고 무기가 새로 나오니까 전략 전술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좀 보면은 그때 사용됐던 전쟁 무기들은 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화기, 화포, 그때도 잠수함도 이용되고 이때 전략 전술은 대부분 화력전, 참호전, 소모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그러다가 2차 대전 때는 이때 사용된 무기들은 대개 2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이 이용됐습니다. 업데이트하려고. 이때 나온 무기들이 전차, 항공기, 통신술, 항공모함, 레이더, 핵무기, 암호 해독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때의 전략 전술은 육해공, 이제 이때 육해공 입체전이 되고 대규모 기동전, 장거리 폭격, 전격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됐죠. 이런 무기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아주 특별한 거는 왼쪽에 그림으로 보이는 암호 해독기, 에그마 암호 해독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오늘날 이제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는 크게 보면은 3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스텔스, 정면 유도 폭탄, 무인기, 정찰 로봇 등이 등장해서 이때 전략 전술은 장거리 타격, 효과 유지 마비전. 그러니까 장거리 타격, 다 장거리 미사일이 가서 타격해놓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이런 효과 중심으로 이제 전술을 했는데 아마 푸틴이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푸틴이 이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하고서 며칠이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의한 결과로 무기들이 등장했고 자폭드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스타링크 아주 이제 문제가 이게 스타링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이라크전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정보전, 심리, 사이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되는 전략 전술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지금 효과를 발휘하는 게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통신, 적외도 위성통신. 그럼 이걸 보면은 이제 20년 후에는 어떻게 전개될까? 지금 러시아가 손을 못 쓰는 게 스타링크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폭격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다 마비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앨런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 위성통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미래 전쟁은 상대방의 위성 떨어뜨린 거예요. 예. 상대방 위성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전입니다. 이제 다음 전쟁은 우주전이에요. 우주전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적의 통신망을 우리가 마비시킬 수 없고 어떻게 해볼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보면은 우리가 위성 통신망을 갖지 않으면은 적에도 통신망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하이브리드전, 뭐 입체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게 바로 위성 통신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무인 복합체계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적에도 통신 위성물에 의해서 이게 시스템으로 됩니다. 유무인 복합전, 하이브리드전, 특히 이제 무인전이 되면은 완전히 통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썼듯이 이제 미래전은 가장 핵심이 위성통신 파괴다. 저게. 그러니까 위성통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갔는데 그게 만만찮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뭐 천리안 위성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적에도 위성이 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게 10개 위성이 있어야 된대요.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떻든 그걸 우리도 가져야 되고 그걸 상대방 걸 또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국제 정치를 좀 봅시다. 국제 정치의 상황을 보면은 기술 패권이 아주 심하답니다. 2018년 미국이 하웨이를 압박하면서 시작된 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이 지금은 2020년 반도체 경쟁에서 아주 지금 치열하게 붙어 있어요. 그 사이에 일본이 한국을 뭐 무역 공격을 했죠. 또 호주하고 중국이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정치가 그전에는 이렇게 국제 정치를 얘기하면 아주 외교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국제 경제가 중요한 걸로 알았었는데 그 한꺼풀을 내려다보면 기술에 의해서 국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지정학, 지리적인 위치에 의해서 국제 정치가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물론 지정학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치가 좀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기정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기정학의 시대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것,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걸 보면 명확해.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 왔어요. 오산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예. 오산이면 평택입니다. 평택에 가가지고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가서 자기 자식들 껴안고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이게 뭐 단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반도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선언문 발표했는데 100억 간에 게시된 그 선언문이 7장이에요. 물론 이제 폰트 사이즈 이런 것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0억 간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7장입니다. 7장인데 그 중에 3분의 2가 한국과 미국의 경제 기술 파트너십에 대해서 경제 기술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기서 일본 갔잖아요. 일본은 8페이지예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경제 기술에 대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많아요. 일본하고.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기술은 산업은 그렇게 절실한 게 아니에요. 미국한테 절실한 게 배터리 반도체인데 일본은 반도체 잘 못 만들어요. 배터리 만들긴 하지만 잘 못 만들어요. 근데 한국은 그걸 다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미국한테 꼭 필요한 존재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나토 동맹, 나토 정상회담에도 우리가 초대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토 회원국 아니지 않습니까? 나토 회원국 아니에요. 근데 왜 초대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그랬죠. 아니 왜 굳이 나토에 가가지고 중국을 자극하냐고. 근데 나토에 초대받은 나라가 나토 회원이 아니면서 초대받은 나라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였어요. 만약에 뉴질랜드도 초대받는데 한국이 초대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초대받고 감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이렇게 흰 에치스 라인이 안전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다. 이게 왜 흰 에치스 라인이 그어졌냐? 지리적 위치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정학 시대에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기정학 시대에는 우리의 위치가 이랬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그게 있습니다. 우리 관념 속에 우리는 뭐 주변의 강대국들 틈에 껴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못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벗을 때가 됐다고. 기정학 시대에는 나라 위치를 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정이에요. 숙명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정학 시대입니다. 기정학 시대. 기술은 10년 노력하면 바꿔요. 10년 노력하면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대한민국 극발이 더 커졌어요. 이제 그 퓨처 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커졌습니다. 커졌고 기술을 보유하면 국제 무대에서도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나토 정상회담까지 초대받는 G7에도 초대받고 G7 당연히 G7에도 초대받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미국한테 필요한 또 중국한테 필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럼 제가 반도체 산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지금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갈망을 하고 있는지 잠깐 내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는요 독점이에요. 여기 있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일본은 반도체 제품을 만들지 못해요. 한때는 세계 최고였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고 어떻든 독점입니다. 어떻게 독점하느냐? 그러니까 반도체 제품을 독점하는 거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못 만들어요. 독일도 못 만들어요. 한때 잘 만들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뭐 영국, 프랑스, 뭐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나라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면 또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그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우리가 조금 하지만은 우리 이제 잘 못합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그래서 일본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또 아주 그 광학 장비를 잘 만들고 세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지금 현재요. 견제하는데 바로 이 장비 가지고 지금 견제하는 거죠. 중국에 좋은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게 함으로 해서 견제합니다. 그렇게 지금 반도체
예,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그 반도체 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독점하니까 오페크 생각나시죠? 오페크. 오페크 그 사람들은 석유 값을 올려내렸다 계속 뭐 하잖아요. 예. 수요, 공급 조절해서. 그런 거 보면은 야, 우리도 이거 좀 조절하지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예. 저도 궁금한 게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킨 게임. 예. 우리나라처럼 잘하려면 빨리 따라온 애를 좀 죽여야 되거든요. 못 오게 하는 방법이, 못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불황 때 죽이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을 다 죽였어요. 죽인 게 어떤 때 죽였냐면은 치킨 게임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합을 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값을 좀 올릴 수도 있지만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올릴 수도 있지만은 따라온 애들을 좀 눌러놔야 되니까 이럴 때 계속 그냥 막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렵냐? 왜 반도체가 어렵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막대한 설비 투자. 몇십 조가, 라인 하나 가는데, 라인 근데 몇십 조가 들어갑니다. 몇십 조 들어갑니다. 몇십 조 들어간 거, 뭐, 우리나라 같은 때 좀 걱정하지만 중국 돈 있으니까 해요. 중국 합니다. 근데 중국이 없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기술력, 높은 인력, 기술력이 있어요. 네, 중국은 그래도 또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요것도 지금 거의 많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소재 부분 장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장비가 없어요. 장비를 묶어버렸습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어려운 거죠. 일본이 어려운 거는 2번이 어려운 거예요. 일본은 인력이 이제 바닥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게 2021년 자료인데 왼쪽 그림이요 95년 자료입니다. 95년 자료인데 반도체 매출 회사들이에요. 95년은 제일 위에 인텔이죠. 인텔은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 그럼 그 다음에 일본 아닙니까? NEC, 도시바, 히다치 쫙 있어요. 세계를 제패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반도체에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지난 후에 오른쪽 보세요. 삼성이 인텔을 눌렀거든요. 삼성이 인텔을 눌렀고 그 밑에 하이닉스 있고 대만 회사가 있고요. 일본 깃발 없잖아요. 일본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 박수 좀 치셔야 돼요. 삼성 기업. 요거 때문에 바이든이 공항에 내려서 자기 자식들 보러 가지 않고 삼성전자에 간 겁니다. 요것도.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견제가 어려워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GDP 한 75% 따라왔습니다. 75%.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을 또 한번 눌렀어요. 일본이 너무 많이 크니까. 일본이 누를 때 그때 일본이 미국의 한 GDP 한 70% 했어요. 그때 프라자 합의해가지고 딱 묶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주저앉혔는데 중국은 그런 것도 안 통해요. 막무가내요. 75%. 근데 딱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는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래서 1단계가 장비입니다. 장비 가지고 지금 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그냥 뭐 절차 무시 뭐 그냥 장비 만드는 기술 다 좀 투입하죠.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이제 무너진다.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1차 반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근데 이게 무너진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중국한테 다 내주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반도체 회로 설계 아시죠? 설계. 그 회로 아닙니까? 회로를 뭐 손으로 그리겠어요? 소프트웨어로 그립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리는데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다 미국 거. 미국 소프트웨어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쓰게 놔둬요. 그러니까 돈 받고 팔죠. 돈 받고 파는데 지금은 놔줘. 지금부터 막으면 또 중국이 또 지금부터 개발하니까 쓰게 놔둬.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근데 여기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9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변화를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거 약간 중간 광고. 여러분들 그 트로트 아시죠? 트로트 방송 보세요? 저는 잘 봅니다. 예. 트로트 하면은 그 예선해가지고 본선에 나와서 이제 하잖아요. 본선에 나와서. 그러니까 근데 그 교수들 연구 논문도 그렇게 합니다. 예선 다 해서 이제 뽑히면은 이제 본선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고 그런 거기서 상도 받고 그런 거.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반도체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ISCC라는 반도체 학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느 나라 어느 학교의 그 실력을 보려면은 거기 예선 통과해서 온 사람 숫자로구나. 그렇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이요. 여기가 이제 대학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름 다 아는 대학교죠. 낯선 대학이 혹시 제일 오른쪽에 ETH, 쥐리 스위스 연방국.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다보스로 갔다가 들렸던 학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요. 각 학교별로 그래프가 두툼하게 돼 있잖아요. 이 두툼하게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그 17년치의 그래프입니다. 17년치 그래프.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일본이 왜 안 될까? 일본 돈도 있어요. 일본이 반도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하려고 지금 하는 방법이 지금 뭐 구마모토에다가 대만 그 TSMC 막 끌어들이고 뭐 2년 공사하는데 뭐 철야 작업을 해가지고 1년 만에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처리가 됩니다. 95년까지 세계를 제패하다가 여기 그래프 보시면 유니버시티 오브 도쿄 2006년 7년 때는 그래도 예선 통과해서 몇 명이 가서 발표했어요. 근데 근래에는 없어요. 뭐 기술하는 게 대학교에서 나오죠. 사람 기르는 게 대학교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연구실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연구비가 없다. 연구비도 없고 입학생도 별로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저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산업이 저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렇잖아요. 저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1등 나온 겁니다. 삼성, 하이닉스 그런 데서 누가 삼성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취직해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요. 미국 카이스트만은 못해도 학교가 여러 개예요. 미국은 한국은 이제 나라가 작으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만 미국은 저렇게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중간 광고 이제 그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를 한번 지도를 놓고서 한번 봅시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반도체 미국한테 필요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산업에서 반도체하고 배터리 중심으로 보면은 동그라미를 그려보면은 되게 지형의 세계 지도가 이 정도입니다. 이게 기정학적인 지도입니다. 역시 미국이 가장 세고 미국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하지만은 부족하다 하지만은 센 건 사실이에요.
원천 기술 다 갖고 있죠. 장비 회사도 많죠. 인텔이 갖고 있죠. 세요. 최고예요. 거기에다가 한국이 저 정도 동그라미 가진 거예요. 대만 TSMC, 일본은 반도체 자체는 못 만들지만은 장비를 담는 거예요. 중국은 그 반도체를 좀 저급, 낮은 급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장비를 고급 제품 만들지 못하게 지금 미국이 묶어. 유럽에 가면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저 정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네덜란드. 아까 그 장비, 광학 장비 때문에. 그래서 기정학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당당했죠.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미국의 가장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 동맹뿐 아니라 기술 동맹 확보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미국하고 이와 같이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지식자산을 확보하고 공동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연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주변 환경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 정치도 그렇고 기술의 지도도 그렇고 자, 그럼 우리나라 안보를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은 뭐 전 세계가 그렇지만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국제 정치가 변하고 있고 기술은 뭐 디지털, 인공지능 다 변하고 있고 국제 정치는 조금 전에 봤죠. 이제 지정학도 있지만 이제 비정학,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 특히 또 인구가 변하고 있고 인구 감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국가 안보를 여러분들하고 또 저도 사령관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4구 사령관입니다. 길이 뭐겠습니까? 기술로. 그러니까 두 명이 하던 걸 한 명이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국제정치 대응 기술로 국제정치 대응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그 길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특히 해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 세계의 기도 이걸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조금 전에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도 중요해요. 석유 매장량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베네수엘라, 사우디, 캐나다 뭐 등등 이란, 이라크, 미국이 있습니다. 이게 석유만 될 때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이 석유 시절에는 사우디에서 중동에서 많이 사다 썼어요. 그런데 2007년, 2008년에 셰일가스가 이제 경제성을 하게 됐어요. 셰일가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석유 말고 이제 셰일가스, 더 깊은 층에 있는 가스 또는 석유예요. 그거를 그 전에는 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만이 지금도 미국만이 캐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셰일가스의 매장량이 중국이 제일 많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있는데 미국만이 캘 수가 있어요. 이게 2007년, 2008년에 캐기 시작해서 이제 세상이 변한 겁니다.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이제 에너지를 수입 안 합니다. 오히려 수출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미국이 이제 에너지 수입을 안 한다, 자립을 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미국의 관심사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거기 있죠,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거기가 지금 미국이 관심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사우디가 지금 중국하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우디의 수출, 그러니까 사우디로 돈이 들어오는 사우디에서 석유 사가는 제일 고객이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안 사가요. 근데 그 틈을
중국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도 좀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그래서 중동 세계는 원래 사우디하고 이란이 양대 패권하고 경제하고 서로 이 시아파 순위파 이게 싸웠는데 이제 에너지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시일가스 때문에 지금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사우디가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큰 도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중동의 석유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중국은 계속 수입을 해야 돼. 중국은 석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치가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해군의 미래 혁신 연구단에서 만든 해상 수송 여기 보시면 우리 수송 우리 석유는 그래서 한 달치 비축한다고 그림 다 보시죠. 중동에서 말라카 해협 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중동에서의 이 안정적인 이 석유 라인이 미국한테 무척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자기네 석유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붙어가지고 뭐 어쩌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미국한테 직접적이지 않아.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잖아요. 한국이나 일본 뭐 너희들 좀 가서 좀 지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됐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우리 해군이. 우리 해군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석유 라인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전에는 미국에 의지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방글라데시 그쪽으로 미얀마 그쪽으로 지금 뚫죠. 석유가. 그래서 이 중국은 말레카 해협 이쪽으로 안 가고 직접 그걸 하려고 지금 석유관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레카 해협 여기가 아주 그냥 복잡한 동네인데 이 동네를 가는 거기다 목줄을 건 게 우리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한반도만 생각합니다. 한반도만 생각하면 한반도가 그래야 항공모함이다. 한반도가 항공모함이다. 근데 무슨 항공모함을 새로 만드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어떡할 거예요?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말레카 해협, 중국하고 앞에 남진아 해협, 이 호르무즈 해협, 일본하고 잘해야 돼. 일본하고 둘이 같이 지켜야 돼요. 일본 너희들 이쪽 맡아, 우리가 이쪽 맡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항공모함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군의 안보 환경이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미국의 에너지 자리, 미국의 중동의 관심의 저하, 국제정치의 변화, 특히 사우디, UAE가 미국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 UAE가 우리하고 친하잖아요. 근데 UAE가 러시아가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회에서 그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미국이 제출했어요. 근데 인도 기권했어요. UAE도 기권했어요. 놀라운 거죠. 이렇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석유 라인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한반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석유 라인을 지켜야 돼요. 우리 생명 라인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해군의 방위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해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군 영역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군사동맹, 기술, 산업 공급망 연대를 잘하고, 그리고 신기술도 지금 현재 기술만 우리가 이거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년 후에는 또 달라져요. 기술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대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술이 있을 때 안정적인 공급망을 우리가 확보해요. 그리고 민군 경용기술. 지금 기술은 거의 다 민간에서 쓰고 군에서 같이 씁니다. 드론이니 뭐 이런 자율차니 이게 다 겸용이죠. 이런 게 집중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개발하고 해서 일거양득이에요. 자주 국방하지요. 또 이걸 팔아서 무기를 팔아서 수출하죠. 그러니까 저는 일거양득이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수출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이제는 무기도 되고 수출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써요. 그게 바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항공우주.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걸 개발을 잘하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하고서는 이제 무인 국방이죠. 거의 무인 국방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맞는 우리는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제 사령관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는 전략 전술을 또 개발해서 해셔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우주전, 심리전 이런 게 하려면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위성을 잘 만들어요. 위성. 경제, 산업, 안보 다 이게 공급망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패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기술 갖는 건데,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12개의 전략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우리 생존에 관련된 직접 열심히 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은 배터리, 뭐 인공지능, 양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군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산업에서도 필요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 이런 걸 다른 나라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방국들하고 연대를 잘해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안정적인 공급, 그러니까 반도체도 우리가 만들지만 원료를 다 또 수입하거든요. 이 원료 수입하면 공급망도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같이 불안한 나라에서 수입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곳에서 수입할 수 있게 원료, 뭐 광물 이런 것도 다 지금도 하는 건데 조정을 해야 돼요. 공급망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립하면서 공급망 기술 개발과 열심히 하는데, 미국이 하는 게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명심해요.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서 우리가 연대를 잘하지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은 우리 있는 것도 다 뺏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원하니까 뭐 보조금 주고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다 짓고 뭐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자동차 공장도 미국에다 짓고 좋아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거기도 다 짓고 이게 한국 땅이 없으면 나중에 찬밥도 없잖아요. 그것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관계도, 그래서 너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그 입장에 쓰지 말고 좀 완화시키고, 가능하면 완화시키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너무 갈등이 심하면 우리한테 해롭습니다.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주세요. 자, 그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이기 때문에 해군의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목표는 여러분들 뭐 가슴 꼭 다 알고 있잖아요. 국가를 방위하고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군이 됩니다. 전쟁을 없게 하고 해양전에 승리하고 국가 이익과 세계 평화를 기합니다. 해군은 해상전과 상륙전을 네 개의 그 건설 전략이 있습니다. 국방 혁신 4.0,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 정예군을, 둘째는 스마트 네이비를 보도하고, 3번이 AI 중심으로 무인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넷째, 다이어경 통합 예양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1번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해군, 국방혁신 4.0을 통해 가지고 AI 기술, 스마트 내비,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스마트 내비 고도화. 스마트 내비 있고 또 해병대의 스마트 마린 전략 있죠. 요거 지금 추진 중이고. 세 번째는 AI 무인 체계 중심의 기술 개발입니다. AI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뭐 사람이 봐서 막 판단해서 하는 건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막 우리가 뭐 가게 해주듯이 이제 누가 몇 번 포가 어디 쏘고 이런 게 다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AI 시스템에서 하는 거죠. AI 융합 시스템의 고도화, 데이터 관리, 인재도 여기에 맞게 양성하고. 입체 전략, 그래서 수산 전략, 무인, 사이버, 전자전 이걸 통합해가지고 무인 복합 체계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와 같이 이제 4개의 해군의 전략이죠. 입체를.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정학적인 축이 이동하고 있어요. 인도 태평양 이동하죠. 그래서 해군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해군의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우리나라가 적정 규모,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필수적인 자원을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문제 생겨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 식량 이 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해상 기반의 삼축 체계를 여러분 다 아시는 인공지능 기반의 복합 전투 체계 이 시스템만. 그래서 일일이 뭐 사람이 뭐 보고 받아가지고 결정하고 이런 체계를 이제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하는 해군이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